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인 수십 명을 구금하며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단속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나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계 1위 조선업을 무기로 강하게 맞섰고 미 해군조차 한국의 손을 떠나선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은 결국 구금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마저 굴복시킨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가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한슨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30년 넘게 외교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팩트를 보자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그저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안보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였죠. 백악관 서쪽 건물 3층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에도 예전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패턴 말입니다. 이번엔 확실히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리처드 브루너 국무부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루너는 오랫동안 한국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인정하지만 안보는 여전히 미국 의존적이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연간 100억 달러.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억 달러라니 기존 분담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뭔가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요구사항이라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 한국이 요구사항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의 요구를 듣기만 했으니까요. 네, 핵연료 재처리 권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라니.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사용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기술이거든요. 핵무기 제조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이런 걸 요구하다니.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던 모양입니다. 재처리 권한, 그게 왜 필요한가? 한국 측 대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 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완전히 가득 찰 예정입니다. 재처리가 없으면 우리는 원전을 멈춰야 합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관련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원전들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포화 상태가 되면 정말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형 모듈원자로 사업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이 되려고 합니다. 재처리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처리 기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한국 측에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오랫동안 핵연료 재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본의 재처리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왜 안 된다는 건지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브루너 차관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측의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술력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에게는 허용하고 한국에게는 금지하는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평화적 핵 이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핵 관련 시설들은 모두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투명성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섭니다.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고 모든 핵시설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검토해보자.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날 밤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카드로 승부수를 던진 건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미국이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한국에 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도 배석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정보국 분석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 결과 이미 사실상 핵무기 없는 핵 억제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핵무기 없는 핵 억제력이라니. 한국은 최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은 8톤 이상의 초중량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 가능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무기를 개발했다는 건가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이라니.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발표된 소형 무드런자로 기술은 핵잠수함 추진 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한 게 단순히 에너지 문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에너지부 관료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처리 권한을 거부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해결료 사이클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통제권 밖에서 일이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조건부 허용이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서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재처리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하지만 결정은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해결료 재처리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상시 감시, 재처리 시설의 투명성 보장, 플루토늄 저장량 제한 등등.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동료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협상을 성공시킨 거지?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제 시작일 거야. 한국은 변하고 있어.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 예상이 맞을까요? 한국의 이 당당함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결료 재처리 권한 협정이 체결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적 쇼에 불과한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 브리핑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아마존, 엑스에너지가 소형 모듈원자로 사업에 70조 원 규모의 투자 동맹을 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0조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그 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투자 주체들이었습니다. 아마존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원자력 사업에 투자한다고요? 저는 급히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아마존이 한국 원자력 사업에 투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존이 왜 갑자기 한국의 원자력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곧 두꺼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원자로는 크기가 크고 건설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말입니다. 안전성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트리소 연료라는 특수한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온 고압 상황에서도 방사능이 새어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함정 추진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특히 핵잠수함 동력원으로 적합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핵잠수함 동력원이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핵잠수함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한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핵잠수함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저는 급히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군연구소의 윌리엄 존슨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 기술 말인가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엑스에너지의 제논백 모델은 혁신적이에요. 핵잠수함 추진용으로도 쓸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기존 핵잠수함 원자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존슨 박사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제논백은 모듈 사기를 연결하면 320메가와트 출력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대형 핵잠수함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어요. 320메가와트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출력이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원자로 출력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와 자금이죠. 정치적 의지와 자금이라. 한국은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금도 7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됩니다. 정치적 의지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따낸 걸 보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진짜 핵잠수함을 만들려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셰넌 켈로그 부사장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 영상을 구해서 봤습니다. 켈로그 부사장은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마존이 왜 한국 기술에 투자하게 됐나요? 간단합니다. 가장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메가와트 단위로 계산해서 투자합니다. 메가와트 단위로 계산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철저히 기술력과 경제성을 따져서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트리소 연료 기술은 혁명적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켈로그 부사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한국이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5년 앞서 있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평가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가 과장해서 말할 리는 없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급자들에게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핵잠수함 추진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단순한 발전용을 넘어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핵잠수함 추진 시스템으로의 전용이 우려됨. 며칠 후 국방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 추가 정보 수집 필요. 추가 정보 수집이라. 이미 우리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여러 기관을 돌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장하거나 허풍 떠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팩트만 나열했습니다. 우리 소형 모듈 원자로는 현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중에는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이라. 이건 정말 까다로운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이 그 절차를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캐나다, 영국, 체코에서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목표는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30%라니 정말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박지원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함정 추진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지원 회장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민간 발전용으로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용이라고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에너지 자립만을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확보했으니 이제 핵잠수함 개발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킬 기술력까지 갖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진짜 핵무장 잠재력을 갖춘 건 아닐까? 핵연료 재처리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모든 걸 합치면 사실상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궁극적인 핵 억제력이었습니다. 바다 어디든 숨어서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춘 나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요? 한국의 변화는 여기서 멈출까요? 저는 아직 모든 그림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보고 나서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막아왔던 걸까요?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재처리를 해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지하 문서고에는 과거 핵 정책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은 건 훨씬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88년이었습니다.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였죠. 그때 미국은 일본에게 30년간 포괄적 재처리 권한을 줬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말입니다. 반면 한국에게는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재처리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87년 국무부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일본의 재처리 권한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록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다.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것이 동맹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핵심 동맹국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더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군사정권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87년이면 한국이 민주화를 이룬 해였습니다. 더 이상 군사정권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평원법을 유지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 우려가 없다. 재처리 권한을 줘도 안전하다.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플루토늄을 47톤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죠. 그런데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플루토늄 1g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핵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위험하다고 본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였습니다. 같은 동맹국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우한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핵 연구자 체포 사건 말입니다. 작년에 벌어진 일이었죠.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이 미국에서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핵 기술 유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말이 안 되는 혐의였습니다. 그 연구원은 공개된 기술만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기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간 구금됐습니다.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풀려났지만 그 사이에 그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내부 문서도 찾아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 기술 발전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경고 메시지라니. 무고한 연구원을 체포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담당 수사관이었던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 한국인 연구원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한국 기술 발전이 빨라서 견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야. 견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누가 그런 지시를 내린 건가요? 더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지시를 내린 게 바로 리처드 브루너 차관보였습니다.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브루너는 한국의 핵 기술 발전을 계속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할 때도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브루너의 과거 발언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핵 기술을 다룰 준비가 안 됐다.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재처리가 위험하다. 한국이 독립적인 핵 능력을 갖게 되면 지역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일본의 재처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평화적 핵 이용을 전폭 지지한다. 정말 노골적인 이중잣대였습니다. 저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게 얼마나 불공정하게 대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일본에게는 1988년부터 재처리 권한을 줬으면서 한국에게는 계속 거부해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기술력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그 증거였죠. 안전성 문제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핵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투명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순전히 정치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래된 동맹국이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동맹국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도 이미 70년 넘게 우리와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지금까지 줄곧 함께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일본보다 못하게 대우한 겁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게 너무 불공정했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이중잣대를 적용한 겁니다. 더 찾아보니 더욱 가슴 아픈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재처리 권한을 요청한 게 무려 17번이나 됐습니다. 17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같은 동맹국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체포 사건까지 벌어진 겁니다. 정말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무고한 연구원을 체포해서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 연구원의 개인 자료도 봤습니다. 정말 성실한 학자였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연구만 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체포해서 6개월간 구금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출신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너무 불공정하게 대해온 것 같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일본에게는 수십 년 전부터 허용한 걸 한국에게는 계속 거부해왔어. 이유도 없이 말이야. 아내도 놀랐습니다.
그럼 한국이 화낼 만하네. 맞습니다. 한국이 화낼 만했습니다. 아니, 화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방위비 협상에서 재처리 권한을 요구한 겁니다. 더 이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사항을 내세웠는지 말입니다. 더 이상 을의 입장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등한 동맹국으로 대우받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투명성도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보호받는 나라로 봤던 제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통제만 하려 했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다른 쪽이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은 건 그 첫 단계였습니다. 이제 진짜 대등한 동맹이 시작되는 거죠. 한국의 불평등한 대우 문제를 깨닫고 나니 저는 한국의 실제 기술력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나라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과장된 얘기일까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원전 분야부터 봤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국이 원전을 하나 수출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의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각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자로였습니다. 총 용량이 5600메가와트였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설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일정보다 빨리 완공했습니다.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원전 건설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 원전 프로젝트는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가 일상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예산으로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운영 실적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가동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된 겁니다. 발전량도 계획대로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25%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핵심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12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계약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천무 다연장 로켓 48대. 거의 한국 육군 무기 전 시장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발표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 특히 실전 경험이 풍부한 기술력이 인상적이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기술력이라니. 한국이 언제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건가요? 더 조사해보니 한국군이 여러 해외 파병을 통해 실전 데이터를 축적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말입니다. 그 경험이 무기 개발에 반영된 겁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실전적 요구사항이 계속 생겨났고 이것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체코가 한국 원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산 훈련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말입니다. 어느 날 CNN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조선업이 무너진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함과 특수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절반 이상이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조선업 강국이 됐다는 건가요?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프로그램도 한국 기업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세계 3대 조선소로 불린다.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니.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오래전에 쇠퇴했습니다. 민간 선박은 거의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함도 몇 개 조선소에서만 겨우 만들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민간 선박부터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만이 제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CNN 기사에서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한다면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미국 해군의 여러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부터 설계 협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말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없으면 미국도 어려워진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발표했던 70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늘린 겁니다. 100조 원이라니 한국 국가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왜 이렇게 큰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셰넌 켈로그 부사장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건설할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건설 비용이 30% 저렴하고 건설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30% 저렴하고 절반 기간이라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또한 안전성도 기존 원자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켈로그 부사장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로 전 세계에 200기 이상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모두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200기 이상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한국이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종합해보며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먼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체코는 한국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한국 기술에 10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CNN은 한국 없이는 미국 조선업이 무너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미국만이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직도 보호받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전, 방산, 조선업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재처리 권한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한 거였죠.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억눌러 왔던 걸까요? 우리야말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희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전환된 겁니다. 한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보고서에서 잠깐 언급됐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현무5 미사일 말입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런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관련 자료를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부터 살펴봤습니다. 줄여서 SLBM이라고 부르는 무기였죠. 한국이 정말로 이 무기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몇 년 전 9월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산한 창호함에서 현무포 미사일을 발사한 거였죠. 저는 그때 이 소식을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이 또 무기 하나 만들었구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SLBM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거든요. 물속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와서 공중에서 점화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미사일이 폭발하거나 잠수함이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6개 나라만 성공했었는데 한국이 7번째가 된 겁니다. 저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SLBM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반도 주변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죠. 더 중요한 건 정확도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10m 이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800km를 날아가서 10m 오차라니 미국의 SLBM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현무5라는 더 강력한 미사일도 개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현무5에 대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에서 9톤이라고 했습니다. 8톤에서 9톤이라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였습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1톤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현무5는 그 8배에서 9배나 무거웠습니다. 이 정도 무게의 탄두면 어떤 지하 벙커라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고 견고한 벙커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 무기의 위력을 상상해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무기가 아닌데도 이 정도 파괴력을 갖고 있다니. 더 조사해보니 현무5의 사거리도 놀라웠습니다. 약 3,000km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반도에서 발사해서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정말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핵 없는 핵 억제력을 구축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핵무기에 준하는 억제력을 갖춘 거였습니다. SLBM으로 은밀성을 확보하고 현무5로 파괴력을 확보한 겁니다. 적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거죠. 언제 어디서 보복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핵 억제력을 갖추려면 핵잠수함이 필요했습니다. 핵잠수함은 바다 어디든 숨어서 몇 달간 작전할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적이 추적하기도 어렵고 선제 공격으로 제거하기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은 최고의 억제력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개발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단순한 발전용이 아니었습니다. 핵잠수함 추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 들었던 설명이 맞았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사기를 연결하면 320메가와트 출력이 나온다고 했죠. 이 정도면 대형 핵잠수함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만들 계획인 건 아닐까요? SLBM 기술도 있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도 있고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걸 조합하면 핵잠수함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에 현무5를 장착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억제력이 될 겁니다. 저는 급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리 없으니까요. 대신 간접적인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계속 건조하고 있었고 더 큰 잠수함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의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억제력을 보유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보고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국방정보국에서 작성한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제목부터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분석. 보고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핵보유국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했다. SLBM과 현무5의 조합은 기존 핵억제 이론을 뒤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니.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전통적인 핵억제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핵무기의 정치적 부담 없이 실질적 억제 효과를 달성한 것이다. 정말 놀라운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핵억제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SLBM의 은밀성과 현무5의 파괴력은 적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군사적 모험을 포기하게 만든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공격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이런 억제력을 구축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전례 없는 일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이런 억제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가능했구나. 저는 경외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핵무기라는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지 않고도 이런 억제력을 구축했으니까요. 정말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모든 무기가 재래식이었습니다. 국제법 위반도 없고 제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핵무기와 비슷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똑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의 정치적 부담 없이 핵억제 효과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나라였다니.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형태의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럴 만한 실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스스로 서서 세계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이런 억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핵 없는 핵 억제력을 파악하고 나니 저는 우리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미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정부 내부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입장부터 살펴봤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향상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 견제에 더 효과적이니까요. SLBM이나 현무5 같은 무기들은 실제로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요. 북한이나 중국이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국방부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반면 국무부는 정반대였습니다. 리처드 브루너 차관보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적 군사력 확장은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합니다. 브루너는 한국의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당당하게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각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동맹국이 강해지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브루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맹은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리더이고 한국은 팔로워여야 해요.
그래야 통제 가능한 동맹이 됩니다. 통제 가능한 동맹이라니. 이건 진정한 동맹이 아니라 종속관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부의 개입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일본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다나카 케니치 국장이 워싱턴을 자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는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니, 한국이 언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건가요? 다나카는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 기술을 다루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요? 오히려 일본이 더 감정적인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다나카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동아시아 핵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특별한 지위가 약화될 수도 있어요. 결국 질투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만 누려왔던 특권을 한국도 갖게 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다나카는 워싱턴의 여러 싱크탱크와 정치인들을 만나며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한국 재처리는 위험하다.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걸 왜 한국은 못한다는 건가요? 기술력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으로 보면 한국이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반면 중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류웨이 연구원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SLBM과 현무5는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이는 지역 평화에 위협이 된다. 지역 평화의 위협이라니. 정작 중국이야말로 군사력을 무섭게 증강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인가요? 류웨이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방치한다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건 거의 협박이었습니다. 한국을 막지 않으면 중국이 더 강해지겠다는 얘기였죠. 또한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핵 확산의 위험을 높인다. 아시아의 표준은 중국이 정해야 한다. 아시아의 표준은 중국이 정한다고요? 정말 오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강해지는 걸 견제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 압력 속에서 브루너 차관보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을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걱정이 정말 순수한 건가요? 아니면 각자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닌가요? 더 조사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자 체포 사건의 배후에도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겁니다. 체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나카가 브루너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나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핵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요. 적절한 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절한 경고라니. 그게 무고한 연구원을 체포하는 걸 의미했던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도 비슷한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류웨이가 브루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위상을 보여준다고요? 이렇게 외국의 압력에 휘둘려서 동맹국 국민을 체포한 건가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킨 겁니다. 진정한 동맹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느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여론 동향도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한국 여론이 이제는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연구자 체포 사건 이후 변화가 급격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30%도 안 됐습니다.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했던 겁니다. 한국이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는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한국의 온라인 댓글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자. 미국이 일본은 특별 대우하면서 우리만 차별하는 건 불공평하다.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얻은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앞으로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가자. 이런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주 독립 의지로 결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더욱 당당한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아가며 살지 않겠다. 동맹은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한국도 책임지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통제만 하려 했구나. 일본과 중국의 이익을 위해 진정한 동맹국인 한국을 희생시켰구나. 체포 사건은 단순한 사법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해결료 재처리 권한 요구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한쪽이 명령하고 다른 쪽이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종속적 관계로 보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걸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익을 한국보다 우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70년 넘게 함께해온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 사건은 우리의 오만함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국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미국 내부의 갈등과 한국 여론의 변화를 지켜본 후 저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를 공동 주최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줄여서 OECD NEA라고 부르는 기구였죠. 이 기구는 전 세계 원자력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기구의 주요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고요? 저는 급히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OECD NEA와 함께 미래 원자력 기술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도 놀라웠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인공지능 원전, 해결료 재활용, 모두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원자력 강국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에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니. 저는 회의 의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소형 모듈 원자로의 글로벌 표준화였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원전 운영의 융합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결료 재활용과 지속 가능한 원자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얻은 재처리 권한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 국제 표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회의를 주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의제를 주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저는 OECD, NEA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중요한 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회의에서 한국이 제시할 로드맵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 원자력 정책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니 한국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에 1000기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건설될 것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또한 AI와 원자력의 융합을 통해 완전 자동화된 원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전에 깊이 공감합니다. 프랑스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영국 대표도 비슷했습니다. 영국의 원전 재건 프로그램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 둘째 날, 조선업에 관한 특별 세션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해상 원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배 위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력이 필요한 곳 어디든 이동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현대중공업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상 원전용 선박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 건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의 동무되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크루즈선 모두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 재건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우리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차세대 구축함과 호위함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도 공개됐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 해군이 건조할 함정 중 70%의 한국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70%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비중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유일한 조선업 파트너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변화를 이뤄낸 겁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었고, 조선업에서는 미국 해군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결정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회의 마지막 날, 한국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듣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로 에너지 혁명을 이끌고 해상 원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겠습니다. 세계 조선업의 표준도 우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각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박수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다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한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게 배운다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기술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된 거죠.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듣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미래 기술의 표준을 만들고 있었고, 조선업에서는 세계 해양 패권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해결료 재처리 권한이었다는 게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당당하게 요구했던 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이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재처리 권한만 얻으려던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세계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말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원자력 기술 정상회의가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폭탄 요구로 시작된 협상,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권한 요구,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과 70조 원 투자 동맹, 한국인 연구자 체포 사건과 그로 인한 여론 변화, 폴란드 방산 계약과 바라카 원전 성공, SLBM과 현무5로 구축한 핵 없는 핵 억제력, 미국 내부의 갈등과 일본, 중국의 로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주도한 국제 원자력 회의,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호받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나라로 완전히 변모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격상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그 압박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기존 체제에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압박이 있었기에 한국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한국의 변화를 차근차근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에너지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음으로써 한국은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갖추게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군사적 자주성을 확립했습니다. SLBM과 현무5로 구축한 핵 없는 핵 억제력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핵무기의 정치적 부담 없이 핵 억제와 같은 효과를 낸 겁니다. 이제 한국은 어떤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셋째,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조선업 독점.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 함정의 70%의 한국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넷째,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OECD NEA 공동 주최와 원자력 기술 표준화 주도, 한국은 이제 국제 의제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몇 달 만에 드러난 겁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전략적인 나라였습니다. 핵무기라는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억제력을 구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자주성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적 실익과 안보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브루너 차관보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변화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보님,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브루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동맹에는 위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동맹은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 말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이 강해진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 견제에도 효과적이고 우리 해군 재건에도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차관보님, 팩트를 봅시다. 한국 없이는 우리도 어려워져요. 이제 서로 필요한 관계가 된 겁니다. 브루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해야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겠다고 말입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지는 나라로 인정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국무부에서 한국 정책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에너지,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장이 우리의 이익과도 일치한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다른 참석자들도 점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회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보호자 피보호자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재정의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 어떻게?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고. 아내도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핵무기 없이도 핵억제력을 만들어냈고 미래 에너지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 정말 똑똑한 전략이야.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다니.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핵심 전략 파트너라니. 정말 격이 달라진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경험이 결합되면 세계 최강의 동맹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한국을 각성시킨 겁니다. 만약 그 압박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기존 체제에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압박이 있었기에 한국은 변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책임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에너지 주권, 군사적 자주성, 경제적 영향력, 국제적 리더십,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런 동맹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평화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도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호받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나라로의 완전한 변모. 이제 한국은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한국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도 한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